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지금 이 그림 속의 한 남성이 무얼 하려고 하는 걸까요? 보아하니 창문 위에 올라서 있네요. 설마 뛰어내리기라도 하려는 걸까요? 이 남자에겐 어떤 사연이 있는 건지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그 순간 저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시댁을 방문한 제 앞에서 시아버님이 뛰어내리셨으니까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시간을 되돌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잘 도착했어. 그래, 피곤하지 않아? 괜찮아. 엄마야말로 많이 피곤했지. 뭘 했다고 오자마자 잠이 들어서 정신없이 잤어. 그래, 거기 날씨는 괜찮고? 응, 좋아. 아빠는? 네 아빠? 그렇지 않아도 빨리 바꾸라고 성화다. 전화요금 많이 나온다고. 그래, 잘들 도착했으면 됐다. 건강하게 잘 지내다 와. 아빠 애쓰셨어요. 이것저것 신경 써주시느라. 애쓰긴. 박서방한테 잘하고 재미있게 지내다 와. 아빠 울어? 아빠는 결혼식에서도 내내 눈물을 참느라 입술을 꽉 다물고 하늘만 보고 계셨습니다. 30 넘어 시집가는 외동딸을 보내는 것이 못내 아쉬우셨나 봅니다. 남편에게 우리 딸 잘 부탁한다고 머리를 조아리시던 아빠의 모습이 생각나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빠는 작은 중소기업을 운영하셨고 엄마는 그야말로 현모양처였습니다. 제가 태어날 때 너무 작아서 인큐베이터에서 2달간 지냈다는데 그때 인생의 절반의 눈물을 다 쏟았다고 합니다. 저는 부족함 없이 과분한 사랑을 받았고 별 걱정 없이 자라 대학까지 졸업했어요. 그렇게 제 의지대로 할 수 있었던 학창시절. 저는 뭐든 저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그건 저의 오만이었습니다. 결혼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인간관계를 갖고 있었고 서로 다른 집안의 만남은 그것 자체가 숙제였어요. 제가 좋은 건 다 좋은 우리 부모님. 그렇기에 아버지와 엄마에게 너무 죄송한 딸이 되고 말았네요. 결혼은 다툼의 연속이었고 그로 인해 저는 갑자기 불효녀가 되었습니다. 솔직히 너무하는 거 아니야? 예단비를 보냈으면 절반은 돌려주시는 게 맞는 건데 어떻게 10분의 1을 보내냐고. 이건 아니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왜 그렇게 많은 돈을 했어? 그냥 적당히 하셔야지. 아버님께서 요구하신 액수야. 우리 엄마한테 그냥 몸만 들어오면 된다고 하시고는 이것저것 얼마나 요구하는 게 많으신지. 그럼 양쪽에서 합의되신 거겠지. 그걸 지금 와서 나한테 따지면 내가 어떡해. 그럼 누구한테 이야기하니? 누구나 결혼 전에는 이런저런 다툼이 일어난다고 했지만 저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혼수부터 예단, 예식장, 심지어 집 문제까지 결혼을 앞두고 저희는 사사건건 부딪혔어요. 아무리 결혼이 둘만의 일이 아니라지만 제가 처음으로 시댁에 인사를 갔을 때부터 걸리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그래, 괜히 돈 드는데 나가 살 거 없다. 들어와 살아. 그래야 우리가 식구가 되는 거지. 살림도 배우고 예법도 배우고. 대놓고 시댁살이를 요구하시는 시아버님을 보면서 저는 기가 막혔죠. 나 외동딸이야. 우리 부모님도 나 시집 보내놓고 나면 나 보러 오고 싶으실 거고 아버님 댁 화장실도 한 개인데 나 불편해서 그렇게는 못 살아. 아버지가 외롭게 사셔서 그래. 형제도 없으시고 혼자 크셔서 식구들 북적거리는 거 보시는 게 소원이신 분이라. 내가 자주 찾아뵙기도 하고 오셔서 주무시기도 하면 되잖아. 요즘 누가 시댁에 들어가냐고. 난 진짜 못해. 남편은 타고난 효자였습니다. 특히 아버지에 대해서는 애틋했어요. 어쩜 그런 부분이 좋아서 제가 이 사람을 택했는지도 몰라요. 지금 문 앞인데 아버지 좋아하시는 문어를 잡았거든. 막 잡은 거라 살짝 데쳐서 술 한잔하고 드시면 딱인데. 밤늦게도 달려와 아버지의 술친구가 되는 남편을 보면서 아버지 어머니는 행복해하셨고 저 또한 그 모습을 보면서 좋았습니다. 이렇게 부모님한테 잘하는 사람이면 내가 웬만한 건 참고 넘어가도 괜찮겠다 싶었죠. 그런데 막상 결혼을 앞두고 만난 상견례 자리에서 저는 좀 당황했습니다. 큰 사업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큰 사업은요. 그냥 먹고 살 만한 작은 중소기업체입니다. 그래도 매출이 꽤 될 텐데요. 겨우 적자 면하는 수준이죠. 부끄럽습니다. 그래도 뭐 월 100억은 넘죠? 예? 아, 그렇죠. 영업이익은 어떻게? 아버님은 도대체 사업을 하러 나오신 건지 며느리감 부모님을 만나러 나오신 건지 도대체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우리 아빠의 사업에 너무 관심이 많아 보였습니다. 그런 아버님 곁을 지키고 계신 어머님은 그런 아버님의 행동이 못마땅하셨는지 내내 아무 말도 없으시더군요. 궁금할 것도 많으실 텐데 하루 종일 앞에 음식을 드시기만 할 뿐 우리에게 별다른 질문조차 없었습니다. 하긴 처음 시부모님 되실 분들께 인사를 갔을 때도 두어 마디가 전부였으니까요. 어머니, 나 마음에 안 드시는 거 아니야? 말도 없으시고. 그런 거 아니야. 워낙 조용한 성격이셔서. 그래도 난 좀 섭섭하던데. 편하지 뭘 그래. 괜히 이런저런 이야기하면 피곤하기만 하고. 하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어쨌든 시아버님과 시어머님은 극과 극의 성격이셨어요. 제 반지를 맞추러 갈 때도 아버님이 나오셨고 제 한복을 맞추러 갈 때도 아버님이 나오셨습니다. 남편 말로는 아버지가 모든 경제권을 쥐고 계셔서 그렇다고 했지만 저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한편으로 보면 시아버지 사랑은 며느리라는데 모든 걸 다 손수 챙겨주고 싶으신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우린 결혼을 했죠. 그런데 예식장에는 남편 쪽 친척들이 거의 없더군요. 친척들 없어? 멀리 계시기도 하고 또 왕래가 별로 없어. 그래도 하나뿐인 아들 결혼식인데 너무하네. 앞으로도 당신은 우리 부모님만 신경 쓰면 돼. 다른 친척들 행사니 뭐니 전혀 없으니까. 가족 사진을 찍으면서도 썰렁한 신랑 측으로 인해 비율이 맞지 않아 여러 번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집안마다 다르니까 하며 넘어갔죠. 다행히 집에 들어와 살라고 하시던 아버님도 저희 부모님이 분양받아 놓은 작은 아파트에 들어가 산다고 하니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부모님이 마련해 주신 아파트에 전세 사는 조건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죠. 그런데 분가 문제로 마음이 상하셨던 걸까요? 신혼 여행지에 도착하여 시부모님 댁에 먼저 전화를 드렸는데 아버지는 안 계셨고 어머님이 받으시더군요. 항상 그랬듯 단답형이었습니다. 저희 잘 지내다 갈게요, 어머니. 아버님께도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그래, 알았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피곤하냐는 말도 잘 살라는 말도 한마디 없이 그렇게 무덤덤하게 전화를 끊었죠. 너무해. 신혼여행 온 며느리한테 어쩜 이렇게 쌀쌀맞냐고. 내가 잘할게. 잘 못하기만 해봐. 우리 엄마 아빠가 날 어떻게 키우셨는지 알지? 그래 알아. 걱정하지 마. 장인어른 장모님 내 부모님처럼 모실 테니까. 그렇게 남편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고 저희는 양쪽 부모님을 위한 선물을 사서 신혼여행지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날부터 점점 이상해지는 시댁으로 인해 저는 혼란스럽기 시작했죠. 보통 제가 이야기 들은 바로는 결혼 후 시댁에서의 첫날은 신혼부부를 위해 음식을 준비하고 일가 친척을 불러 축하해주는 그야말로 잔치집 분위기라는데요. 공항에서부터 한복까지 갖춰 입고 떨리는 마음으로 도착한 시댁은 상상하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아버지 저 왔습니다. 아버지 나가셨다. 어딜요? 저희 온다고 알고 계실 텐데요. 바쁜 양반 아니냐. 당황스러운 건 시아버지의 부재만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마당에 고추를 말리는 작업을 하시고 계셨죠. 저희가 들어서는데 반가운 기색 하나 없이. 어머니, 절 받으셔야죠. 됐다. 절은 무슨. 저희 배고파요, 어머니. 저는 이 상황이 너무 어색해서 일부러 애교를 떨며 시어머니께 다가갔는데 뭐 짜장면이라도 시켜 먹든가. 아침부터 고추 손질한다고 바빠서. 너무 하시네요. 그래도 이건 아니죠. 신혼여행 다녀온 사람들한테 짜장면이라뇨. 남편이 처음으로 화를 내더군요. 그러자 말없이 일어나 부엌으로 가시는 어머니는
냉장고를 열고 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기억납니다. 말라 비틀어진 멸치볶음에 콩자반, 쉰김치, 그리고 동치미 국물. 상에 올라온 걸 보며 서러움이 복받쳐 올랐죠. 남편은 그것을 보더니 기가 막힌 듯 그냥 저희 나가서 먹을게요. 어머니는 말없이 다시 고추를 다듬으러 마당으로 가셨고 남편은 제 손을 끌고 나가서 앞에 있는 칼국수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칼국수를 먹으면서 서러움에 눈물이 쏟아졌고 남편은 미안하다고 연거푸 사과를 하더군요. 그리고 그날 밤 늦게 도착한 시아버지는 술이 한 잔 걸쳐진 상태였습니다. 아이, 뭐하러 이런 걸 사와? 돈 아깝게. 그래도 아버지 드신다고 이 사람이 한참 고른 거예요. 아버님 지난번에 저희 아버지 넥타이 좋아 보인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같은 메이커로 골랐어요. 해외에서 비싼 돈을 주고 사온 선물을 보며 시큰둥한 아버님을 보며 맥이 빠졌지만 그래도 우리 돈 아껴주려는 아버지의 진심이라는 남편 말에 그러려니 했죠. 그렇게 아버님의 덕담은 새벽까지 계속되었고 저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도 버티며 며느리 노릇을 하려 애썼습니다. 다음 날 저는 친정에 가서야 제대로 된 신혼부부 대접을 받았습니다. 상다리에 부러질 듯 차려놓은 것도 그렇지만 두 분이 아이들처럼 풍선을 불어 환영 파티를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달라도 너무 다른 두 집안. 제가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 게 이상한 건 아니죠. 부모님 속상하실까봐 시댁에서도 대접 잘 받았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한 지 2주째 되던 날이에요. 이것저것 새집 꾸미고 인사 다니다 보니 혼인신고도 하지 못했더군요. 더 늦어지면 벌금을 내야 한다는 말까지 듣고 저희 부부는 혼인신고를 하러 주민센터에 갔습니다. 그날따라 입주하는 새 아파트 전입일이라 주민센터에는 사람들로 가득했고 저희 부부는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30분쯤 지나 이제 번호표를 남긴 그때쯤일까요? 남편의 전화가 울리더군요. 예, 어머니. 예? 그게 지금 무슨... 지금 어디신데요? 예, 알겠습니다. 바로 갈게요. 시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현재 병원에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부랴부랴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시아버지는 얼굴에 온통 타박상을 입은 듯 멍이 들어 있었고 다리가 부러진 듯 깁스를 하고 계시더군요. 아버지, 어쩌다 이렇게 되셨어요? 아이, 놀랄 거 없어. 이제 괜찮으니까. 괜찮긴요. 얼굴은 이게 또 뭐고, 다리는... 남편은 속상해했고 저는 너무 놀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오늘 그런 거 아니다. 어머니가 툭 던진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 잠시 침묵이 흘렀는데 며칠 전에 들어왔는데 이제 퇴원해도 된다고 하네. 아니 그럼 그동안 왜 연락도 안 하시고 이제 연락을 주셨어요? 니들 걱정할까봐 그랬지. 저는 답답한 마음에 휴게실로 나왔습니다. 자기야, 혹시 돈 가진 거 없어? 돈? 무슨 돈? 아니, 아버지, 퇴원을 하셔야 하는데 돈이 없으신가 봐. 그게 무슨 소리야. 실손보험 있으실 거 아냐. 얼마 전에 해지를 하셨나 봐. 기막힌 소리였습니다. 결국 퇴원비 때문에 우릴 부른 거더라고요.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서 전세금 마련한 거 알잖아. 돈이 어딨어. 그래도 어떡해. 일단 퇴원은 시켜드려야지. 저는 울며 겨자 먹기로 제가 가지고 있던 100만 원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더군요. 500이래. 뭐? 무슨 병원비가 고작 일주일 있었는데 500이 나와. 수술을 한 것도 아니고. 그게 병실이 없어서 1인실에 계셨나 봐. 미쳤구나. 말 조심해. 아무리 그래도 시아버님인데 미치다니. 당신 그 수준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어? 수준 타령하는 남편과 싸우고 싶었지만 보는 사람들 눈도 있고 해서 꾹 참았습니다. 그때 시아버지가 절룩이며 나오시더군요. 내가 해결했다. 그러니 그만들 싸워. 동네 창피하게. 예? 아버지가 어떻게? 동식이 아버지한테 동식이 등록금 낼 거 잠시 빌렸다. 아버지, 그렇다면 동식이 등록금을... 그럼 어쩔까?
겨우 몇백 없어서 퇴원 못하면 니들 얼굴에 먹칠하는 건데. 적반하장도 유분수였지만 그렇게 퇴원을 했습니다. 당장 적금 깨자. 아니, 지금까지 어떻게 부은 돈인데 만기도 안 된 적금을 깨자고? 나중에 대출금 갚아야 한다고 했잖아. 그럼 동식이 등록금은 동식이 등록 못하면 평생 아버지 마음에 빚이 된다고. 당신은 아버지 마음의 빚만 중요하고 우리 집은 안 중요하니? 내가 언제 안 갚는데? 남편의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동식이는 아버님 고향 친구분의 아들입니다. 결혼식 때도 왔었는데 아버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번듯해 보였죠.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 간다며 동식이 아버지가 자랑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죽어도 적금은 못 깬다고 버텼고 남편은 그런 저에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더군요. 그런데 말이죠. 너 왜 진작 말 안 했니? 네 시아버님 입원하셨었다면서. 엄마가 그걸 어떻게 알아? 엊그제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었나 봐. 그동안 인사도 못 드렸다고 죄송하다면서. 아버님이? 니네 결혼시켜놓고 사고가 나서 고생 많이 하신 모양이더라. 그래서 다른 말씀은? 박서방 힘들게 키우셨는데 막상 결혼시키고 보니 남이더라면서 많이 섭섭한 모양이시더라고. 병원비 없어서 퇴원도 못할 뻔한 거 친구가 도와줬다면서. 아버님은 친정아버지를 붙들고 하소연을 하시면서 은근히 돈 이야기를 했고 결국 친정아버지는 500만 원을 송금하셨다고 합니다. 가족이잖니. 게다가 너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난 사고라서 나도 영 마음이 안 좋고 그러니까 신경 쓸 것 없어. 아니 그걸 왜 아빠가 해주는데 엄마는 나하고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저는 화가 나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뛰어가서 따지고 싶었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 부모님이 더 곤란해지실 것 같아 참았죠. 그래야 했던 이유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임신 8주째입니다. 체한 듯 속이 안 좋아 병원에 갔더니 아기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 소식에 뜰 듯이 기뻐했고 친정 부모님은 한달음에 지방에서 올라오셨어요. 손에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잔뜩 해가지고요. 이젠 좋은 생각만 해야 하는 거야. 아이가 다 듣는다고 성질내지 말고. 알았어. 엄마의 말에 아기를 위해서라도 전 시댁에 가지고 있던 기억들을 잊기로 했습니다. 이 사람 임신이랍니다, 아버지. 아이, 그럼 일은? 예? 아이,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돈부터 벌어야지. 애 하나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 줄 아냐? 회사에는 이야기하지 말고 일 당분간 해라. 배표 안 날 때까지는. 뭐 이런 거지 같은 이야기가 다 있을까요? 전 화가 났습니다. 솔직히 임신을 했다고 시댁에 이야기를 했을 때 큰 기대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설마 자기 손주인데 기쁘기는 하겠지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정내미가 딱 떨어지더군요. 표현을 잘못하시는 거야. 마음은 안 그러셔. 그래요. 믿겠습니다. 그냥 믿는 게 저와 아기의 건강을 위해서는 나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제가 잠들면 몰래 전화기를 들고 나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몰래 나가보면 누군가와 속삭이듯 통화를 하고 문자를 교환하는 모습이더군요. 여자가 임신하면 남자들이 바람 피우는 경우가 많대. 언젠가 들은 이야기가 생각이 났고 저는 남편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의심이 독이 된 것일까요? 남편이 다시 누군가와 몰래 속삭이듯 통화를 하는 모습을 보다가 갑자기 복통을 일으켰고 그 길로 병원으로 간 저는 유산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이는 또 가지면 되지, 여보. 당신 몸이 제일 중요해. 저는 그런 남편이 가식적으로 느껴졌고 왠지 남편 때문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어 예전같이 대할 수 없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핸드폰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궁금했던 바로 그 문자의 상대를 보는 순간 저는 놀라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남편과 은밀한 대화를 했던 상대는 바로 시아버지. 그리고 그 대화 내용은 돈이었습니다. 아이, 돈 언제 보내냐? 곧 보낼게요, 아버지.
아, 왜 50이야? 이번 달은 여러 가지 행사도 있고, 얼른 나머지 보내라. 이 사내는 약속을 목숨같이 생각해야 하는 거야? 기가 막혔습니다. 매달 아들에게 빚진 돈 독촉하듯 문자를 보냈고 매번 50에서 100씩 꼬박꼬박 남편은 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한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말이죠. 그 돈이 있으면 친정 부모님께 빌린 돈을 한 푼이라도 갚아야 하는 거 아닐까요? 저는 남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남편은 당황했고 결국 저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더군요. 시아버지는 도박에 중독된 사람이었어요. 여러 번 도박으로 경찰서에 잡혀간 적도 있지만 끊지 못하고 계속해서 도박을 지속했던 거죠. 그러다 사채까지 쓰게 되었고 결국 사채 빚을 갚지 못해 사채업자한테 폭행을 당해 병원에까지 입원을 하게 된 거라고 했습니다. 어쩐지 얼굴에 생긴 멍자국이나 흔적이 교통사고로는 느껴지지 않았었어요. 매월 100만 원씩 사채 빚을 갚고 계신 거야. 아, 얼마 안 남았다고. 안 그러면 또 아버지를 어떻게 할지 몰라. 당신 알잖아. 지난번에 얼마나 많이 다치셨는지. 아버지 젊을 때 이혼당하시고 혼자서 나 키운다고 고생 많이 하셨어. 그렇습니다. 지금 계신 어머니는 남편을 낳은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도박으로 살던 아버지와 일찌감치 이혼을 하고 떠난 어머니. 그리고 아들과 둘이 전전하며 살다가 남편이 20살이 되던 해에 만난 여자분이 지금의 어머니랍니다. 알고 보니 어머니는 돈 한 푼 못 벌어오는 아버지로 인해 이런저런 장사를 하며 살림을 해왔다고 하더군요. 왜 그렇게 아무 관심도 없고 힘들어 보였는지 이제 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날 고추를 다듬고 있었던 것도 동네 사람들에게 고춧가루를 팔기로 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답니다. 물론 시아버지는 그날도 도박을 하러 자리를 비운 거였고요. 뭔가 상황들이 조금씩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같은 여자로서 왜 저렇게 사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죠. 하지만 더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은 남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도박을 끊지 못하는 것도 마음 약한 남편이 계속 뒤치다꺼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더 이상 이렇게 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님 문제는 아버님이 해결하시라고 해. 이건 좋은 방법이 아니야. 언제까지 끌려다닐 건데. 그럼 또 아버지가 얻어맞도록 내버려 두라는 거야? 당신은 당신 부모 아니라고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내 부모는 그렇게 안 사셔. 도박이나 하고 그 도박빚을 결혼한 아들한테 갚으라고 하고 해준 것도 없으면서 어떻게 그래? 그게 부모니? 말 조심해. 말이면 다인 줄 알아? 서로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을 건드렸나 봅니다. 감정이 격해지고 결국 그날 남편은 집을 나가버리더군요. 그렇지 않아도 유산 후 몸도 마음도 힘들 때였는데 남편의 그런 행동이 저는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았죠. 그래서 친정으로 내려갔습니다. 엄마는 모른 척했지만 다 알고 계신 눈치였어요. 엄마는 결혼하니까 행복해? 난 결혼해서 우리 딸 낳았으니 그게 제일 행복하지. 아빠랑 싸운 적 없어? 왜 없어? 네 아빠같이 일밖에 모르는 사람 얼마나 재미없는지 알아? 그래서 이혼하고 싶다는 생각한 적 있지? 그럼. 그러다가도 너 방긋방긋 웃는 모습 보면 또 사라지고. 내가 애가 없어서 그런가? 못 견딜 것 같은데. 그래. 너도 애 가지면 달라져. 그러니 다시 노력해봐. 네 남편 심성은 곱잖니. 그날 남편이 친정으로 찾아왔더군요. 그리고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남편을 데리고 술을 한잔 하셨고 밤새 깊은 이야기를 하는 듯 했죠. 그렇게 남편은 저와 친정에서 며칠을 함께 지냈고 다시는 시아버지한테 돈을 보내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였어요. 그동안 저는 2번째 임신을 했고 이제야 3개월째가 되었네요. 지난번 유산이 있었기에 저는 최대한 조심했고 남편도 저와 약속했듯이 아버지에게 더 이상 돈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여보, 결혼하고 맞는 아버님 첫 생신인데 어떤 선물을 할까 고민 많이 했거든? 그동안 일도 있고 해서 저는 조금 좋은 선물을 드리고 싶었어요.
아빠가 낚시가 사람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고 해서 아버님 낚싯대 선물로 드릴까 하는데 저는 아버님이 낚시를 취미로 가지면 도박에서도 멀어질 것 같았죠. 그래서 아빠의 추천을 받아 낚싯대 세트를 준비했답니다. 그리고 엄마의 도움을 받아 아버님의 생신상을 직접 차려드리기로 했어요. 제가 조심스러운 때라 엄마가 직접 올라오셨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해야 하는데. 됐어. 아무리 위험한 시기 넘어갔다지만 그래도 조심해야 돼. 엄마는 한상 가득 차리셨고 시부모님이 도착하시기 직전 서둘러 내려가셨습니다. 항상 그러세요. 자식 위해서라면 자신의 공 같은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는 분이셨죠. 그래서 미안하고 존경스러운 엄마. 저도 꼭 그런 엄마이고 싶네요. 아버님과 어머님이 도착하셨습니다. 저희 친정 근처에 낚시터가 있어요. 그리로 친정 아버지가 한번 모시겠다고 했어요. 낚시 난 그거 왜 하는지 모르겠던데. 아이 멍하니 앉아서 언제 고기 올라올까 세상 게을러 보이더구만. 아버지 그래도 한번 해보시면 재미있으실 거예요. 이 사람이 큰 돈 쓴 거예요. 이런 건 얼만데? 아주 좋은 건 더 비싸겠지만 이건 그냥 50만 원쯤 해요. 아버지 단골이라 그것보다는 싸게 샀어요. 그때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돈 이야기가 나오자 아버님이 다시 본색을 드러내더군요. 이런데 살 돈 있으면 그냥 돈으로 주지. 쓸데없는 걸. 아버지는 참 말씀을 왜 그렇게 하세요. 일부러 아버지 위해서 사온 건데. 그러니까 당사자가 좋아야지. 니들끼리 좋으면 그게 내 생일이냐? 억지를 부리는 아버님과 더 이상 대립하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야. 너 애미한테 이야기는 한 개야? 갑자기 남편이 조용해지면서 제 눈치를 보더군요. 무슨... 이런 아직도 이야기 안 하고 네 부모 쫓겨나는 그때 이야기할래? 왜? 무슨 일인데? 그게 아버지 집이 넘어가게 생겼어. 뭐? 네가 나 도와주지 말라고 했다면서? 결국 그놈들이 가만히 있겠냐? 우리 집 전세 자금을 압류를 걸어서 당장 안 갚으면 쫓겨나게 생겼는데 잘 됐구나. 갈 곳도 없는데 물가에서 이런 낚싯대나 잡고 도망 다니면. 사채업자들은 더 이상 돈을 갚지 않자 아버님의 전세 자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챙겼고 결국 그 대출에 대한 이자를 내지 못해 곧 은행 압류가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그게 왜 저희 탓이에요? 그럼 누구 탓이냐? 하나뿐인 자식이 부모 사지로 내몰고 쥐들끼리 살겠다고 하는데. 정말 아버님 해도 너무하시네요. 도박하신 분은 아버님이세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당당하세요? 이 말하는 거 봐라. 이래서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하는 거라고 했지. 어디서 이런 여자를 만나서 부모 알기를 뭐같이 알고 효자 아들을 이렇게 만들어? 아버님 제가 어때서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버님이야말로 부모면 부모답게 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당신 그만 못해? 남편이 저렇게 소리를 버럭 지르는 것은 처음 보았습니다. 게다가 전 힘들게 얻은 아기를 가진 자신의 아내인데 말이죠. 당신 어떻게 나한테... 꼴 좋다. 이 애비 생일에 참 가관이다. 상을 박차고 나가버리는 아버님의 모습. 남편은 그런 아버지를 쫓아갔습니다. 시어머니도 여전히 아무 말 없이 나가버리셨어요. 홀로 남은 저는 바닥에 흐트러진 잡채와 미역국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예전 어른들이 그러더군요. 시집살이는 귀머거리 3년, 장님 3년, 벙어리 3년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요. 그런데 왜요? 왜 그렇게 할 말 못하고 살아야 할 이유가 뭘까요? 저는 엄마가 정성스럽게 만들어 온 잡채를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기를 위해서 최대한 심호흡을 깊게 하며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 애를 썼어요. 아기를 또 보낼 수는 없으니까요. 잠시 후 돌아온 남편. 아버지 생신인데 좀 참으면 안 돼? 꼭 그렇게 해야 했냐고. 뭐라고? 아버님이 한 이야기는 어떻고? 어쩜 말 한마디 한마디에 가시가 돋쳐 있어. 당신같이 사랑받으면서 사신 분이 아니라고. 부모도 없이 외롭게 사신 분이야. 그러니까 좀 이해해달라고 하는 거잖아. 아니, 이해 못하겠어. 결국 또 돈 달라고 그러는 거잖아.
결혼할 때 부모라고 돈 한 푼 보탠 적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뻔뻔해? 돈 맡겨놨어? 저러니까 친척들이 아무도 안 오지. 여기저기 돈 빌리고 안 갚아서 다들 의존하고 사는 거잖아. 그래, 당신 말대로 우리 아버지 도박 때문에 그나마 몇 안 되는 친척들 다 등지고 혼자 쉬어. 그런 아버지가 자식한테 달라고 하지 남한테 또 사기칠 수는 없잖아. 갈수록 남편은 다른 나라 사람이었고 저는 그런 남편이 벽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냥 내버려둬. 집에서 쫓겨나던 말던 아버님이 저지른 일 자꾸 당신이 해결해 주니까 도박도 못 끊는 거야. 나중에 우리 아이가 당신같이 말하면 좋겠니? 적어도 난 우리 아이한테 그런 모렴치한 부모는 안 될 거야. 정말 뻔뻔해. 그만하자. 애가 들을까 걱정된다. 그렇게 한참을 싸우고 난 뒤 저희 둘 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상을 치우고 설거지를 하더군요. 아마 제가 아이를 가지고 있어서 참았던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과 저는 서로 대화가 없었고 아버님 일이 궁금했지만 더 관여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여보, 우리 청약 당첨됐어. 오늘 계약금 넣고 계약하기로 했어. 아이가 복덩이일까요? 순위도 한참 되었는데 운이 좋게도 청약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토록 가고 싶었던 아파트인데 계약금 5천만 원만 준비해서 넣으면 중도금 무이자 대출이 되고 잔금 치를 때는 지금 가지고 있는 전세금을 합하면 얼추 맞춰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펄쩍펄쩍 뛰면서 저는 좋아했고 당장 적금을 찾으러 갔는데 네? 그게 무슨 소리세요? 지난달에 적금 만기 대신 1억 찾아가셨는데요. 그럴 리가요. 남편이 그 돈을 찾았답니다. 그리고 그 돈은 시부모님 전세금 대출 갚는 데 썼다고 하더군요. 일단 대출금 갚고 다시 빌려서 당신 주려고 했어. 뭐? 너 지금 그게 어떤 돈인데? 저는 그 순간 정신을 잃었나 봅니다. 기억이 나질 않았고 제가 다시 깨어났을 때는 병원 응급실이었어요. 엄마가 제 손을 꼭 붙들고 눈물을 흘리고 계시더군요. 저도 모르게 제 손은 제 배로 갔습니다. 유산되셨습니다. 결국 두 번째 유산이 되고 만 것입니다. 죄인처럼 서 있는 남편의 모습이 죽이고 싶었어요. 미안해, 여보. 그때 그 유순하고 착한 엄마가 돌아서서는 남편의 뺨을 갈기더군요. 저도 놀랐습니다. 내가 어떻게 키운 딸인데 감히 아이를 이 지경을 만들어? 장모님. 그렇게 부를 것 없어. 지금 네 아버지가 안 계신 걸 천만다행으로 알게. 계셨으면 무슨 사단이 일어날 줄 몰라.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더 조심. 그 입 다물게. 앞으로는 없어. 당장 이혼하고 우리 딸은 내 곁에서 지킬 거야. 그러니 당장 나가. 안 그러면 그쪽 가족들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엄마가 저렇게 화를 내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딸 걱정하지 마. 엄마가 이 지옥에서 꺼내줄게. 당당한 엄마를 보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하고 고마워서요. 네, 이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제 돈을 찾아야죠. 그래서 저는 몸을 추스르고 시댁으로 찾아갔죠. 제가 나타나자 당황하는 두 사람, 시아버지와 남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안 계시더군요. 사기죄로 고소할 겁니다. 사기죄? 병원비는 실비보험으로 다 해결해놓고 우리 친정에서 병원비라고 가지고 간 거.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저는 제가 가지고 있던 서류를 던졌습니다. 한 달 전 어머님이 가지고 오신 겁니다. 내가 아무리 이 집에서 그림자처럼 살고 있지만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가지고 왔다. 어머니가 내놓으신 서류는 실비보험 청구서와 함께 병원비였습니다. 50만 원 남짓된 돈이었죠. 나머지 돈으로 태어난 그날도 도박을 하러 갔답니다. 내가 그 인간 만나서 그러고 참고 산 것은 네 남편 때문이야. 어릴 적 친엄마가 지를 버리고 간 후에 아버지마저 떠날까 노심초사 전전긍긍하면서 아버지 비위 맞추고 살았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안쓰러우면서도 답답하던지
나마저도 없으면 저 불쌍한 놈 장가나 가겠나 싶더라. 지 아버지 챙긴다고. 너 볼 때마다 내가 양심이 있으니 무슨 말을 섞어. 시어머니는 그렇게 보험 서류를 저한테 넘기셨죠. 그리고 시어머니 말로는 제가 선물한 그 낚싯대도 팔았답니다. 그 돈으로 다시 도박을 하러 갔고요. 이놈의 할망구. 입 다물고 살길래 그냥 데리고 있었더니 결국 쓸데없는 짓거리나 하고. 경찰 부르기 전에 얼른 제 부모님 돈 그리고 제 돈 돌려놓으세요. 그 꼴랑 얼마나 된다고. 참네. 몇 판이면 그건 돈도 아니오. 시아버지는 정말 무서운 도박 중독자였습니다. 그때였어요. 벨이 울리고 문을 여니 진짜 경찰이 들이닥치네요. 박만드 씨, 상습 도박 혐의로 체포합니다. 그런데 경찰을 보자마자 베란다로 나가는 시아버지. 베란다 아래로 뛰어내렸습니다. 어떻게 되었냐고요? 다행히 집은 2층이었고 다리만 부러졌어요. 그리고 체포되었습니다. 저는 전세금 대출을 갚기 전 제 돈을 모두 찾았고 대출금을 못 갚은 그 집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당연히 저는 이혼을 했어요. 여보, 한 번만 다시 생각해봐줘. 내가 잘못했어. 나 당신 없으면 못 살아. 수천 번을 생각해도 난 이혼이야. 당신같이 우유부단해서 남에게 피해주는 것도 죄야. 그리고 당신은 내가 없으면 못 사는 게 아니고 아버님이 없으면 못 살겠지. 내가 직접 나쁜 행동을 하는 것도 죄지만 남이 하는 나쁜 짓을 동조하고 있는 것도 죄입니다. 저는 지금 와서 생각하니 악몽을 꾼 것 같이 느껴져요. 그 안에 있을 때는 벗어날 생각을 못하고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어느 때는 밖으로 나와 그 안을 들여다보는 게 늪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방법일 수도 있네요. 저는 지금 저의 일로 에세이를 쓰고 있습니다. 워낙 현실감 없어서 믿을지 모르겠지만 분명 이건 사실이니까요. 넌 결혼을 하건 안 하건 엄마 아빠에겐 최고의 딸이야. 당당하게 살아. 사랑하는 부모님은 항상 내 편이었습니다. 결혼은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라고는 하지만 선택은 내가 책임져야 하는 문제이니 우리 모두 신중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도 잘 들어보셨나요? 중독이라는 말은 아무데나 붙이는 말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무언가에 발을 들여놨을 때 정말로 빠져나오기 힘든 것, 그런 것에 중독이라는 단어를 붙이더라고요. 오늘 사연자분의 시아버지도 바로 그 중독에 빠져 자신의 인생을 망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사연자분의 말씀대로 전 남편분도 정신 차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